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자,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최신 뇌과학 뉴스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영국 대학의 연구진들이요, 좀 놀라운 발견을 했더라고요.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이 뇌가 노화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이런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언어의 구사 능력과 인지 능력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근데 거기다 더구나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2가지 국어를 쓴다는 것은 인지 능력이 확실히 탁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마 상당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개 이상의 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노화도 지연이 된다. 그래서 아마 요즘은 우리 이 시니어 세대들에게 새로운 외국어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이 노화 방지에 또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예. 네, 이번엔 2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것도 재밌는데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의 이름이 남성일 때 여성일 때보다 훨씬 더 덜 피해를 입는다고. 다시 말하면 여성 이름의 허리케인일 때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쏭달쏭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게요. 그게 무슨 통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허리케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여성, 이 고정관념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이라면 부드럽고 평화롭고, 항상 그런 이미지를 선입관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허리케인도 여성의 이름을 가지면은 아무래도 좀 부드럽고 피해도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대비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역시 소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피해 정도 훨씬 더 크고 또 실제로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 남성 이름의 허리케인과 여성 허리케인을 물어봤더니 어느 쪽이 더 피해나 강도나 충격이 클 것 같으냐. 이게 남성 쪽이 3배나 더 많다. 남성 이름의 허리케인이. 이렇게 대답한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참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허리케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남성의 이름과 여성의 이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이 인간의 선입관이 문제였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네. 뇌에 관련된 연구라고 짚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요. 요즘 우리 마음이 너무 참 메말랐고 격하고 거칠고 해서 이걸 좀 편안하게 하는 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술과 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잠자는 잠재의식을 깨워서 창의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를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예. 뇌와 관련된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술과 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미술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뇌와 좌뇌를 자극해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데요. 삶을 치유하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미술. 뇌의 창조성을 깨워주는 그림의 힘까지. 뇌를 풍요롭게 만드는 미술의 모든 것. 지금 만나러 갑니다. 치유의 예술, 미술과 만나다. 오늘 이 주제 이름부터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요. 오늘 방송은 좀 평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궁금합니다. 미술과 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혜 씨 말씀을 맞더라 미술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미술뿐만 아니고 모든 예술의 장르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것은 이제 우리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납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고정관념이고 선입관입니다. 미술을 보면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진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그런 애가 미술을 그리거나 혹은 또 미술을 감상을 하거나 그럴 때 기억이 생각이 나서
그냥 말만 들어도 정말 편안해지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하고 우아한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미술과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오늘은 아주 우아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리에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교수님뿐만 아니라 박사님도 화가시거든요. 그래서 화가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화가라고 하니까 저도 좀 쑥스러워지는데요.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화가이고요. 그 이전에 미술로 마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미술 치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미술로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을 왜 나는 안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로 유화 작업, 그리고 아크릴화 작업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도 그림 그리시잖아요. 우리 주 교수 이야기처럼 저는 정말 화가는 절대로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문인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림을 그리는 흉내만 내는 뭐 이런 정도니까 저를 화가라고 부르지는 마시고 문인화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크릴화, 유화를 하고 계시는 또 교수님, 또 문인화를 하고 계신 우리 박사님 두 분의 화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일단 두 분의 작품부터 좀 보고 네.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리에 교수님 그림인데요, 교수님. 네. 색상이 참 예쁜데 이 그림의 제목은 어떻게 네, 되나요? 제목은 마음속의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저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풍경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서 상상되어지는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절벽 위에 올라가서 재 같은 것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보여요. 죄를 왜 뿌립니까? 뭐. 글쎄요, 아마 저것을 그릴 때 제가 마음속에서 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어떤 그러게요. 마음의 찢기들을 태워서 이렇게 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찌꺼기를 날려보낸다. 네. 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참 좋은 그림이 그림이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가 봐요. 네. 그때 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요. 오랑우탄인가요? 네, 두 번째 그림은 오랑우탄 모자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어미 오랑우탄이 이제 새끼 오랑우탄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미 등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기 표정이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좀 저희 아들이랑 닮았더라고요. 네, 정말 편안해 보여요. 엄마 등 위에서요. 네. 그렇죠. 저 순간만큼 어린이가 편안한 순간이 없죠. 또 엄마가 행복한 순간이 없고. 네. 자, 주리에 교수님 작품을 두 점을 만나봤는데요. 참 그때 교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그림만 보고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또 이 오랑우탄 그 엄마와 아이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엄마가 보고 싶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미술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문인화를 그리시는 이시영 박사님의 작품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나무가 있고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구 밖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우리 여름이면 이제 애들이 뭐 매미처럼 새카맣게 그 나무에 이제 올라가 노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밥 먹으러 점심시간에 부르러 왔을 때 애들이 뭐 노는 게 더 바쁘죠. 그래서 내가 할매 난 오늘 밥 안 먹는데 하는 그런 참으로 동심의 세계에서 그러니까요. 그린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진짜 그림을 보니까 박사님께서 얼마나 즐겁게 유년기를 그렇습니다. 보내셨을지. 저 때만큼 행복한 시절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예. 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저 원이 달인가요, 박사님? 달이죠. 그래서 네가 오는 길 달지고 마중 나가마. 어두운 밤이니까 네. 저 옆에는 그 장성도 서 있고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길인데 내가 달지고 후원하게 네가 오는 길을 밝혀주리라. 저로서는 저건 참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치, 더불어서. 달을 지고 네. 예, 민마중을 간다는 게 플라시라이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더불어서 박사님이 얼마나 로맨티시스트신지 네. 확 느끼게 해주거든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달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이미 마음이 되게 촉촉하게 네. 젖어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그 검은색과 흰색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여러 가지 색채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풍요로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가 역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박사님의 이 그림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그림, 이런 명화들은 인간의 심리에, 인간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명화라는 것은 예술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들, 사람의 세계라든지 자연의 세계를 풀어낸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 시대들을 걸쳐오면서 여러 사람에게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우리가 명화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화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린 사람은 나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인데도 뭔가 공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경험에 있어서 공통 분모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이 명화를 보면서 뭔가 내 안에서도 울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감을 준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사실 저희가 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요, 감정의 공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 그림이 공감 능력을 발생하게 해주니까요, 분명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참 좋다. 대개 이럴 때는 이제 우리 대뇌가 이 양방구로 논아져 있습니다. 우뇌와 좌뇌. 네. 이게 우뇌는 상당히 감성적인 뇌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참 좋다. 그런데 일단 우뇌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림의 색감이 너무 진하다든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또 하잖아요. 네. 그럴 땐 또 이 좌뇌가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이 좌뇌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그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이 교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브릿지라 그러는데 이 교량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좌뇌와 우뇌가 합쳐졌을 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감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상당히 감성적이고 훨씬 더 감동을 잘한다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교량이 우뇌와 좌뇌를 이어가는 교량이 여성이 한 20%가 더 큽니다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형 재난, 건물 붕괴 사고. 그런데 이 붕괴 사고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평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위험 상황을 대비한 안전수칙을 알고 있다면 180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붕괴 시 대피 방법부터 건물 안전진단과 이상징후 신고, 그리고 유용한 기술까지 안전코리아에서 알아봅니다. 나 고학력 미녀 아나운서 황현주. 난 개그계의 썸녀 한윤서. 개그도 가급적으로 푼다고? 자, 다들 시끄럽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판도사의 사이언스 티처 희진 선생님을 불러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줄 저 김희진이 돌아왔습니다. 핵심 정보만 쏙쏙 골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림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쏟아내는 매개체가 된다면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심리를 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미술 치료를 하시니까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마치 지도처럼 그대로 이 화폭 위에 옮겨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그 사람의 마음의 모습들을 하나씩 다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에서 중요하면 인물을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으면 작게 그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족화를 그리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기 뭐 동생이나 뭐 형이나 누나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대개의 아이들의 그림에서 어머니가 훨씬 더 크고 색깔도 많고 훨씬 더 중요한 중앙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작게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집이 아버지들이 더 이렇게 키가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림으로 나타날 때는 엄마랑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중요한 자리에다가 크게 그리고 아버지는 작게 그리거나 색깔이 별로 없거나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는 마음의 엑스레이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특히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이제 굉장히 강하죠. 실제로 저도 그 유명한 뭉크의 그림을 보러 그 오슬로까지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 뭉크는 그 어릴 적에 자기 엄마와 누이를 잃고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아주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뭉크는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진정을 시켰다. 이렇게 뭉크가 그리면서 얼마나 이 격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던지, 뭐 심지어는 뭐 이 이젤이 흔들리고 그림 진폭이 아주 흔들렸다.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 뭉크의 그림은 보면 밝고 아주 맥락하고 기분 좋은 그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절규도 보면은요, 정말 그게 뭉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이 불안을 잘 아마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뭐 요만한 그림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그림인데 그렇게 아주 유명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그 뭉크의 감정 상태를 정말 절절하게 잘 표현한, 그래도 뭉크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치유했는,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또 공포적인 그런 분위기를 그리면서 자기를 또 치료했던, 뭐 이런 그 과정이 뭉크의 그림이라고 그렇게 아주 저는 설명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공감을 정말 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 것을 그림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치유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네, 미술로 어떻게 치유를 하는가. 가장 첫 번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든지 혹은 경험 중에서는 말로 차마 할 수가 없거나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박사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좌방구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림이나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은 우방구 기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의 어떤 의사소통 채널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림을 다 그린다고 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치유하는 그림에 이 단계가 있나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이런 방식이 있나요? 네, 가장 첫 번째는 그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동이든 아니면 다 자란 성인이든 그림을 그리자라고 했을 때 어렵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림을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신문지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아니면 물감으로 아무렇게나 그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림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고 난 다음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더 도와드리고 그리고 더 자기의 모습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단계를 높여서 자기를 발견하게 만들고 통찰을 얻게 만들고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미술로 마음을 치유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럼 실제 임상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사례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기억에 떠오르는 사례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분은 이제 40대 중반에 아이 때문에 오셨던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미술 치료를 맡기고 이제 어머님도 최소한 4번은 미술 치료를 따로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어머님이 나는 그림 못 그리는데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건 내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림 정말 좀 못 그리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셨는데 이 어머님이
그림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났을 때 가족들을 언제 이렇게 한번 그렸는데 다 그렸는데 얼굴만 없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릴 때는 그걸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기도 하셨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게 됐었는데 가족 내에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기꺼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화가가 될 건 아니지만 그림이 뭔가 나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었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사례는 제가 미술치료를 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났었던 사례인데요. 5살 정도 된, 만으로 5살 정도 된 여자아이였었는데 성추행과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됐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경험을 말로 잘 설명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심증은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었던 사례예요. 그랬는데 마침 저랑 같이 미술 작업을 하면서 미술을 통해서 자기가 겪었었던 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인지하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됐고요. 아이도 그런 일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훨씬 더 좋아졌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럴 때 이 아이의 뇌 변화는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의식에 깔려있던 네. 그거는 보통 의식 상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도 물론 있죠. 아까 그 성폭력을 당했던 그런 끔찍한 이야기는 묻어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잠재의식의 발현, 뭐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세계보다는 이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구석, 어두운 구석. 맞습니다. 그게 우리 정신치료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 미술치료는 그런 면을 쉽게 이래 열쇠를 풀듯이 풀어내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미술치료가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냥 단순히 미술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정말 고마운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자, 미술을 통해서요, 삶을 치유하고 또 새 활력을 찾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미술과 뇌 이야기 함께 이어나갑니다. 최근에는 취미로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미술을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며 직접 그림을 그리는 창작의 기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화가가 되어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에 빠진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각박한 생활을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의 여유랑 힐링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미술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전시회 같은 거는 참 좋아했는데 실제로 그린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너무 상상이외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하튼 노력을 하고 시간이 가서 완결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그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그 감격도 좀 있었고.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늦은 나이 시작한 미술에 푹 빠져 계신데요. 무료하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취미 덕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딸이 권유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우울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선 제 자신이 치유가 되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도 다른 사람을 미술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하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차분하셨는데 그림을 그리시면서 점점 자기 표현도 잘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그림이란 것이 자기 개인적인 내면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친교도 잘 되고 물감이나 붓이 아닌 다른 이질적인 재료를 화면에 덧붙여 갖고 그 화면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로 시작된 거예요. 꼴라주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에? 들어는 보셨죠? 네. 이번 수업은 젊은 감각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꼴라주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준비해온 다양한 재료로 자신만의 느낌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동심이 엿보이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작품 세계에 푹 빠진 모습이네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살다 보면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입으로 머리로 그 하는 것들이 내 두 손으로 하는 기도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처음엔 그저 어렵고 비싼 취미라고만 여겼던 미술. 지금은 다정하고 편안한 친구를 대하듯 하얀 종이 위에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남유럽의 어느 뒷골목 같은 느낌을 받고요. 오래된 기와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그늘졌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어두운 유럽의 어느 한 기층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렸어요. 미술은 소재, 재료, 기법 등에서 다양한 종류로 나뉘는데요. 다양하고 풍성한 표현이 가능한 미술 세계. 활력을 불어넣는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미술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분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저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미술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겁이 납니다. 도구도 많이 사야 될 것만 같고 어디다 뭘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미술 좋긴 한데 난 저거 내 뇌를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입문자들은 어떻게 처음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가장 좋은 건 그냥 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맞아요.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네. 느껴지는 것은 뭐랄까요. 아이들이 사실은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할 때 엄마 이런 아주 단순한 말에서부터 조금씩 어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된다, 잘 그려야 된다, 못 그리는 것은 그림이 아니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 선 하나 긋는 거,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것부터가 다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실 때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따라 그려보는 것이 그것이 좋은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그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나 좋은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 그리는 와중에 내 것으로 충분히 소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작품 세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상 역사적으로 엄청난 발명을 하니 창조적인 과학자들이 그림도 잘 그린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술적으로 조예가 깊은 그런 과학자들의 사례,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람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파스텔르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로도 명성을 많이 떨쳤지만 예술가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술적이면서 과학적인 어떤 성취를 많이 했었던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노벨상을 수상했었던 그런 과학자들을 포함한 과학자 4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더니 예술적인 조예와 시각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과학적인 성취, 이 세계관에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각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논리와 추론을 바탕으로 한 좌뇌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데 우뇌적인 사고는 시각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관을 더 키울 수가 있고요.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예술적인 기지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찰력도 훨씬 더 많이 키울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호기심이나 어떤 창조적인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술이나 과학이나 사실은 이 잠재의식은 이 하나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 불과합니다. 불과 뭐 몇 프로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정말 정말 물 밑에 있는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이런 그 잠재의식은 용광로와 같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우연한 계기에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죠. 이걸 우리가 계시라 그러기도 하고, 그게 정말 예술가에게는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과학자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발명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용광로에 많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만은 안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밤 혹은 몇 달, 몇 년을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우연히 그러고 정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깊은 그런 큰 창조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제가 글을 써도 그렇고 문연화를 해보니까 더더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정말 저는 거기 어떤 바위 두 개가 우리 산 뒤에 있는데 저 둘이가 마치 달밤에 마치 연애하듯이 속삭이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정말 하게 돼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림 제목을 천년의 그리움이 꽃으로 피어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입니까? 네, 제가 그런 그림도 그렸었는데 역시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치면서는 되는 건 아니고 깊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생각과 생각 끝에 그런 창조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 미술의 정말 매력,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이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술의 매력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고 가까이 있고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 문인화를 제가 사람들에게는 나도 했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네. 정말 나도 했는데 누가 못해. 이거 그리고 문인화는요, 이 정말 현실적으로 돈이 안 듭니다. 굉장히 싸요. 자료 뭐 다 구하는데 몇만 원도 안 들고, 그렇죠, 네. 또 선생님 잘 만나면 뭐 그냥 배울 수도 있고요.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문인화고, 또 그러면서 이 문인화라는 것은 참 시상이나 화상이나 이런 것이 떠오를 때 그렇게 행복하고 내가 정말 창조적인 인간이 되고 있구나. 그런 아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자기의 독특한 잘 그린다는 생각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버린다면 정말 나는 내 그림을 그린다. 독특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개성적이고 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 그래야지 그게 정말 아주 피카소도 그렇잖아요. 누가 다 뭐 피카소 그림 얼른 보면은 저걸 누가 못 그려. 하지만 그 사람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기에 아마 위대성이 있는 인간인가.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피카소 못지않은 독창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분들은요, 이 주리애 선생님의 편안한 말씀과 또 우리 이시영 박사님의 이 젊음을 다 미술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이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주리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적인 중심적인 그 불국토와 연결시켜서 도시의 탄생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뇌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오늘 내려주실 브레인 특효 처방전 기대됩니다. 예. 역시 이제 미술도 치유적인 것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잠재의식을 깨워라.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목소리를 높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우리 잠재의식은 잠잠합니다. 정말 물밑에 자고 있는. 이래서 우리가 흔히 뇌에는 뭐 5%밖에 못 쓴다, 6%밖에 못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잠재의식 속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요, 가령 창조의 과정은 잠재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과와 배를 이게 같이 섞으면은 어떤 맛이 날까? 이거는 좀 섞어서 주스를 만들어서 마셔보지 않으면은 도저히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용광로 속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뭐 못 쓰는 조합도 있고, 뭐 별로 정말 쓸모없는 것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조합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용광로 속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있고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창조적인 방향으로 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조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바로 천재성과 보통 사람의 차이기도 하고 예술가와 보통 사람의 차이기도 물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창조적인 쪽으로 내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다 창조라는 것은 이게 정말 공짜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수많은 시간을 정말 잠 못 자는 밤도 따로는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비로소 잠재의식이 깨어난다는 것, 이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나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치료법을 내려주시는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누군가가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 주고 15분간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간식을 하나 더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은 간식을 먹지 않고 기다릴 수 있나요? 이것은 지연된 보상에 대한 인내심을 알아보는 실험 내용입니다. 실제 실험은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마시멜로 실험이라 불리는 보상 지연력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월터 미셸 박사는 4살 된 아이 653명을 대상으로 보상 지연력에 관한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먼저 실험자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지금 먹어도 되지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15분간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상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실험자가 나가고 나니 눈앞에 마시멜로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시간은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거죠. 맛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 먹을 수 없는 간식을 쿡쿡 눌러보기도 하고 또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살짝 맛만 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티가 나지 않도록 조금만 뜯어먹는 아이도 있는데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멀찌감치 밀어놓기도 합니다. 실험 결과 3분의 1 정도만이 15분을 참고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보상받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아이들은 실험자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다수의 아이들은 오래 참기는 했지만 결국 약속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습니다. 미셸 박사는 무려 15년 동안 실험 대상자들을 추적하면서 잘 참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 행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했는데요. 마시멜로 하나를 두고 잘 참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19살이 된 그들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마시멜로 실험의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5분을 참은 아이들은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했고 대학 입학시험에서는 또래에 비해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추정 연구에서 인내하지 못한 꼬마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살고 있는 데 반해 인내력을 발휘한 꼬마들은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연된 보상을 위해 기다리고 참고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어른이 됐을 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었는데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던 거죠. 이에 미셸 박사는 마시멜로의 뚜껑을 덮는 것만으로도 이 절제력이 없는 아이의 절제력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살면서 유혹이 되는 것들을 덮어두고 아예 접하지 않는다면 그 유혹을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아이는 자제력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자제력이 없고 도대체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에 영향을 준 걸까요? 2012년 로체스터 대학에서 발표한 마시멜로 실험은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부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 28명에게 미술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책상에 놓여있는 크레용 외에 다른 미술 도구를 주겠다고 합니다. 몇 분 후 14명에게는 새로운 미술 재료를 주고 또 다른 14명에게는 재료가 없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한 그룹에게는 보상에 대한 믿음을 주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보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이어서 실시한 마시멜로 실험에서 두 그룹의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신뢰 환경을 경험한 아이들 중에서는 9명이나 보상 지연을 참아냈지만 비신뢰 환경을 경험한 아이 중 절제력을 보인 아이는 단 1명이었습니다. 보상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을 경험한 아이들은 굳이 15분이라는 시간을 참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이들의 이 자제력, 절제력이 있고 또 없고는 어른이 주는 보상에 대한 믿음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인내력과 절제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시멜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주고 인내에는 충분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절제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뇌과학 마무리 따였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그동안 저희가 현대인들의 그 이성과 양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 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었는데요. 지난 16일에요. 이 청소년 인성교육에 뇌를 활용한 이 교육 세미나가 열렸다고 해서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담아온 영상 함께 보시면서요. 청소년과 그 인성에 대한 뇌 교육법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의 인성과 양심을 키우는 열쇠가 바로 뇌에 있다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요즘. 뇌를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은 어디에 있고 또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오늘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세미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6일 교사들이 말하는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과 인성교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인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 인성교육 세미나로 인해서 많은 어른들 또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알아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다들 깨우는데 다들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함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인성을
깨우쳐줬으면 하고. 최근 교권의 실종과 학생들의 사회 문제 등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과 따돌림, 성적 비관과 자살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공부만을 강요당한 학생들의 인성 문제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화두인 요즘 인성교육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뭐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늘 만나는 교사로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뇌 상태를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이야기야 좋은 정보들이 뇌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뇌활용 인성교육을 실천해온 교사들의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성교육을 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서 조절입니다. 정서가 밝고 긍정적이어야 인성 정보가 잘 전달되는데요. 정서 조절을 위해서는 뇌교육을 활용합니다. 활기찬 몸을 만드는 뇌체조를 통한 뇌파와 호르몬 조절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 그리고 명상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의 뇌가 행복해지도록 정서가 잘 조절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인데요. 인성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죠. 교사가 활기찬 몸, 열린 가슴, 행복한 꿈을 갖고 인성교육에 대한 열의를 키워야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리 살아있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때는 참거나 아니면 분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화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던 편도라고 하는 기관이 감정을 다루는 기관인데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회복하는 이처럼 정서를 조절해 상생과 화합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야말로 뇌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가 말하는 인성교육의 해답을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해지는 교육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 들으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좀 전에 이렇게 손 비벼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올렸을 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했는데도 그 따스함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애들하고도 서로 대화가 좀 부족한 편인데 집에서 이렇게 잠깐 동안이라도 몸과 몸이 만난다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오늘 여기서 했던 것처럼 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또 몸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인성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것들을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끌어 주셔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야 하고 또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진정한 교육, 인성 회복의 해답을 좀 찾으셨나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성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또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요, 행복한 교육 환경이 필요하겠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미술과 만난 아름다운 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뇌 이야기를 하나요? 다음 주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거의 정말 탐닉하다시피 빠져있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라는 것은 대단히 편리하죠. 그러나 또 뇌에 반드시 좋은 그런 효과가 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현명하게 사용하는, 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엄마보다 더 많이 바라보는 게 스마트 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도 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습니다.